앞으로 몇 명이 지구에 더 올까? 뭐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적게 잡으면 수조 명이고 크게 잡으면 경단위가 넘어가요. 즉 지구상의 생존할 전체 인류 중에 어떻게 계산해봐도 우리는 거의 첫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100명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사피엔스예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 전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했는데 막상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경영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산업과학 공부했어요. 산업과학 공부하다 보니까 들었던 고민이 이게 사람을 어떤 수치적으로 경영적으로 제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인지과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어렵고 너무 넓은 학문이지만 마음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반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다는 접근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 학문을 오가면서 공부했지만 제 마음속 중심에는 늘 인지과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첨단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의 몸과 마음,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진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진화가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한 인공적인 진화. 제 책은 인공진화를 다루는 책입니다. 인공진화기에 인류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내가 하는 업, 경제, 문화 어떤 변화가 올지를 종합적이고 좀 깊이 있게 풀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학상자라고 하는 블럭놀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터도 있고 쇠 조각도 있어서 붙여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놀이인데 지금도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했을 때 친구들하고 초등학생 때인데 로봇을 만들어서 밥상에서 밀어내는 경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만든 로봇은 밑에는 바퀴로 굴러가고 위에는 팔이 있고 머리가 있는 인간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들었던 게 인간도 아니고 동물의 형상도 아닌 독특한 걸 만들었어요. 밑에는 바퀴로 굴러가는데 위에는 회전이 막 되면서 상대방 로봇을 밀어서 쓰러뜨리는.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반칙이라고 이거.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냐 로봇이. 근데 저는 이 판의 목적 자체가 밀어내는 건데 내 로봇이 그 목적에 맞게끔 모양을 바꾼 거다, 진화한 거다 라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진화가 뭔지도 모르고 했던 말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인류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많이 외우기 싫고 가기 싫으니까 스마트폰 만들어서 여기다 때려놓고 있고 내가 깊은 생각을 하거나 복잡한 거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자꾸 인공지능에 의지하고 있고 즉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겉에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 스스로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인공진화를 우리가 현재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진화의 대상자가 누구냐? 당연히 인공지능은 인간 자체겠죠. 그래도 재밌는 게 인간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가 지구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는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화권에서 신이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있는 건데 신에 대한 관점도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의 진화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떤 개체들, 인간, 인간의 생명체, 신, 세 가지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모습이 될지 이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 인간의 차이점을 갖고 오는 거는 저는 마음, 그 중에서도 감정에 있다고 봐요. 동일한 걸 배우고 동일한 걸 아는 사람도 자기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선택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품고 있는 마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욕망하고 있고 이 욕망이 어떤 경험으로 발생을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 이 흐름이 인류사의 미래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독자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기술하고 대척점에 있는 정서적이고 마음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오히려 저는 기술을 통한 마음의 연결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많은 변화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존재예요.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가볍지만 무겁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지구에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아포칼립소, 다른 영화처럼 다 멸종하고 너만 살아남았어. 뭐 할래?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질문에 이미 너만 살아남았어라고 했죠. 근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누군가 찾아다녀요. 조금 이제 연식이 되어 있는 대학원생들은 햄 같은 거 옛날 전파, 무전기 돌려서 찾고 젊은 친구들은 뭐 인터넷 이거 뒤져 찾아보겠대요. 누구 있는지. 없다고 했는데. 없는 게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동물을 찾아다녀요. 반려동물, 하다못해 어항속의 물고기. 동물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글을 찾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고 또 내 기록을 남기려고 그래요. 본인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기록을 남기냐고 물어보면 먼 훗날 나타날 나의 후손들 또는 외계인이 왔을 때라도 이걸 보여주고 싶다. 저는 이 모든 것과 관계인 것 같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찾아보는 다른 인간, 대화가 안 되는데도 만나려고 하는 반려견, 존재하지도 않는 외계인이나 후대 사람들을 위한 글을 남기는 것, 다 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간한테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데 인공지능가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작게 바라보면 어떤 가정이라는 단위, 그 다음에 직장을 비롯한 이런 조직의 문화,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에서의 관계성, 이 세 가지 군집으로 했을 때 관계가 변해가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배움, 노동, 소비, 크게 세 가지 행동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고요. 또 이것의 기반적인 터전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소비하는 패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진화라고 하는 파트에선 공간, 배움, 노동, 소비 네 가지 영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 먹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종이 닭이에요. 닭, 소, 돼지. 근데 원래는 그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는 종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번성을 시킨 거죠. 근데 원래 진화의 목적을 보게 되면 종의 개체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장을 반대로 놓고 봤을 때 닭이라고 하는 종은 본인의 포지션을 잘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활용을 해서 종의 수를 늘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늘려놓은 오늘의 현실이 닭이라고 하는 종한테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즉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이끈다고 보지만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어도 인류의 많은 선택과 행동은 다른 종에도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최근에 발생한 어떤 기계적인 어떤 생명공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기원전 300년 전에 나온 과학서를 봐도 그때부터 식물을 이렇게 교배하거나 해서 선택적으로 육종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즉 인간은 나를 위해서 다른 종의 진화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 이런 많은 기술들이 뒤에서 필요로 하는 게 에너지하고 자원과 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하고 자원하고 물에 손을 대면 당연히 지구라는 전체 환경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즉 인류의 진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개체수를 갖고 있는 다른 생명체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진화는 우리만의 결과치가 아니라 공진화의 결과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고 깊게 책임감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으로 그 얘기를 썼습니다.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원래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의 최근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주 최근인데요, 인터뷰하는 시점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그거를 허가받았어요. 뭐냐 하면 BCI 실험을 기존에는 돼지하고 원숭이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실험을 인간 대상으로 하는 거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개발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문오답일 수 있는데 모든 인류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기업의 경영자분들도 봐서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큰 변화가 모든 인간이 나이하고 어떤 하고 있는 업의 본질하고 무관하게 다 탐험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탐험가. 모두가 탐험가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만의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침판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 그런 지도와 나침판의 어떤 편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한 분이 아니라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좁혀보자면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도 많이 되고 불안함도 있고 뭔가 그려보고 싶다는 이 변화에 대해서 뭔가 갈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봤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이제껏 존재했던 사피엔스, 우리가 저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100억 정도 돼요. 30만 년 인류의 역사상.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앞으로 몇 명이 지구에 더 올까?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적게 잡으면 수조 명이고 크게 잡으면 경단위가 넘어가요. 즉 지구상의 생존할 전체 인류 중에 어떻게 계산해봐도 우리는 거의 첫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100명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사피엔스예요. 그 말은 후세에 올 수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위대한 선조입니다. 위대한 선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